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전국 확산 책임 소재와 관련한 삼성 서울병원과 정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병원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60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대 여성을 음식점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뒤집힌 사유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냐고 검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전 실장에 대한 기소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데 향후 기소가 될 경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신세아 기자가 임 전 실장 검찰 출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0시 4분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 수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검찰은 앞서 어제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임 전 실장이 받는 의혹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변호사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 사실 청와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법하게 선거에 개입했느냐가 우리 공선법상 처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에게 출마 권유를 했는지. 다른 하나는 송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임동호 후보자에게 어떤 특정직을 제안하면서 이 후보자를 사퇴하게 시켰느냐, 즉 어떤 사퇴의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했느냐, 여기에 임종석 실장이 이제 개입했느냐,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 등 당시 송철호 후보자에게 청와대가 편의를 봐줬는지, 이 과정에 임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임 전 실장 휘하였던 한병도 전 수석이나 백원우, 박영철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된 만큼 이들의 상급자였던 임 전 실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이분들 13명과 업무에 전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관측이고요.
그렇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기소가 된다면 결국 유무죄 입증의 관건은 임 전 실장의 관여나 개입,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제시 여부가 될 거라는 데에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기소된 13명의 피고인들과 관계에서 임종석 실장이 과연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느냐, 선거 개입이죠. 결국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하고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 철저히. 한편 임 전 실장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임 전 실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수사가 의혹의 정점으로 향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검찰은 오늘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신병 처리 여부는 선거 이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왜 뒤집어진 걸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강 씨는 지난 2018년 3월 아침 6시 서울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씨와 박 씨의 고교동창 A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순댓국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진 않았을 테고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는 그런데 이 식당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 씨를 강 씨가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며 A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키스를 한 혐의입니다. A 씨는 강 씨가 여자 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자신을 추행했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 씨를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는 반면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 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고 화를 냈다.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 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가해자가 아닌 거꾸로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이라는 게 강 씨 주장인데 A씨와 강 씨의 진술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우선 누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냐입니다. A씨는 강 씨가 자신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입장이고 강 씨는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다 사단이 났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어디서 다퉜냐입니다. A씨는 세면대 앞이라는 거고 강 씨는 여자 화장실 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은 강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오늘 사건 현장 CCTV와 현장 검증을 통해 강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냐와 관련해 강 씨가 화장실에 가고 A 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강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A 씨에 의해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고 이후 여자 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강 씨가 마지막으로 다툰 장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건 이후 화장실에 간 지인이 두 사람이 여자 화장실 칸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세면대 앞이라는 A씨 주장이 아닌 다시 여자 화장실 칸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강씨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사실 강 씨는 1심에서부터 여자 화장실 칸에 있었다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진술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강 씨 주장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일관되다며 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법정 구속되며 강 씨는 당시 출연 중이던 뮤지컬 정글 라이프와 출연 예정이었던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에서 모두 하차하게 됐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EU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강제추행 유죄와 뮤지컬판에서 축출, 뮤지컬 배우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강은일 씨 입장에선 말 그대로 2번 죽은 셈입니다. 지옥에서 보낸 한철. 강 씨가 출연하기로 했다가 출연 못한 뮤지컬 랭보. 19세기 후반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선구자이자 요절한 천재 시인 아르티르 랭보의 유작 시집 제목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겠지만 무죄라면 강 씨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지옥에서 보낸 한철을 극복하고 훌륭한 뮤지컬 배우로 다시 성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걱정이 많은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둘러싼 삼성 서울병원과 정부와의 소송전에서 정부가 삼성병원에 607억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어떤 소송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소송은 이제 그 삼성병원이 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네. 이제 메르스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그 5월 달에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었고 네. 이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14번 환자입니다. 네. 그 14번 환자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되었던 이제 환자인데 그 환자가 81명을 3차 감염을 네. 시켰고 이 가운데 16명이나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2차 감염자인 14번 감염자가 네. 이제 3차 감염자, 이후 4차 감염까지 이렇게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네.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네. 이 원인을 그 삼성병원이 제공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정부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네. 그 14번 그 환자가 밀접 접촉한 그 환자들의 명단을 네. 제때 제출을 안 해서 이제 3차, 4차 이렇게 그 확대 네. 손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이제 야기시켰는데 이러한 것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네. 라고 해서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삼성병원이 네. 이제 질병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 네.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면서 네.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도 지급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병원 측에서는 네. 이제 그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네. 해서 취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손해 그 병원이 받은 손실 네. 607억 원 상당도 지급을 해달라라는 이제 청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지금 법원에서 이런 삼성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네. 그 뭐 법원 판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네.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서울병원이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뒤늦게 제출한 것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인가? 네. 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를 삼성 서울병원이 방해할 이유도 없고 네. 고의가 없고 그 명단을 늦게 제출한 거는 그런 역학조사관이 네.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담긴 명단 제출 요구를 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이제 이렇게 질병이 있는 메르스를 이제 치료하고 네. 그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한 네. 그러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네. 지금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뭐 메르스는 5년 전 얘기고 지금은 이제 신종 코로나가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오늘 구치소 접견 갔다 오셨는데 뭐 이것저것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죠. 구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용인들이 밀집되어 네.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구치소 입구에서 변호사들의 체온을 다 측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없는지를 다 문답지를 작성하고 네. 그리고 마스크까지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차고 이제 구치소 수용인 접견을 하는 그러한 오늘 풍경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언급하면서 중대 범죄다 엄정 대처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관련 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나요? 가짜 뉴스 관련해서? 그게 참 문제인 게 네. 가짜 뉴스 방지법이라고 해서 네. 그 여러 건의 법률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 네. 국회. 근데 지금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네. 20대 국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사실상 가짜 뉴스법은 통과된 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법률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뭐 기존의 법률로 대응을 하면은 뭐 엄정 대처를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처벌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일단은 뭐 기존의 법을 조금 보면은 네. 뭔가 이런 허위 사실과 관련된 이제 그런 처벌 법령들이 뭐 공직선거법에 있고 네. 그다음에 형법에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네. 후보자 등에 대한 어떤 낙선 목적 또는 당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또는 후보자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뭐 낙선 목적, 당선 목적이나 허위 사실 같은 게 없으면 네. 비록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형법상의 이제 그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사실 내지는 허위 사실 적시를 해서 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네. 명예가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짜 뭐 바이러스가 뭐 열 몇 명한테 뭐 확산된다더라. 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가짜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형법상 명예훼손도 적용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정통망법상 그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가짜 뉴스는 그런 걸 교묘하게 피해가거든요. 네. 보통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의 어떤 처벌을 피해가는 그러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법률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국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